충청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정호의 뙤약볕이 고추밭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예순을 훌쩍 넘긴 순자는 허리를 구부린 채 잡초를 뽑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톱 밑목에는 검은 흙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혀 있었고 얼굴은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땀방울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순자는 잠시 허리를 펴며 땀을 닦아냈다. 그녀의 시선은 밭 한편에 놓인 낡은 가방, 안 꼬깃꼬깃하게 접힌 서류 봉투로 향했다. 그 안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다. 이 정건억 최근 마을 인근 부지가 대규모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순자가 평생 일궈온 땅들이 상상도 못할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순자는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돈이 생기면 자식들이 나태해질까 걱정되는 어미의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묘한 오기가 발동했기 때문이었다. 엄마 또 밭에 나와 있었어. 내가 하지 말라니까. 청소대행업체 유니폼을 입은 막내딸 아윤이 수건을 들고 달려왔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또 집안 형편을 돕겠다는 이유로 일찍이 사회에 뛰어든 아윤은 늘 순자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아윤아 오빠네 집 주려고 짠 들기름이랑 파김치 다 챙겼냐? 응, 다 싸놨어. 근데 엄마, 정말 연락도 없이 가도 괜찮겠어. 오빠랑 새언니 바쁠 텐데. 바쁘긴 뭐가 바빠. 엄마가 간다는데. 너도 같이 가면 좋으련만. 나 오늘 반포 쪽 아파트 청소 예약 잡혀서 안 돼. 엄마 먼저 가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아유는 씩씩하게 웃으며 순자의 흙 묻은 손을 꼭 잡았다. 순자는 미안함에 고개를 돌렸다. 서울에서 번듯하게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큰아들 준호에게는 반포 아파트까지 해줬지만 청소 일을 하며 제 앞가림을 하는 막내딸에게는 해준 것이 없었다. 순자는 안방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작년 읍내시장에서 큰맘 먹고 산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개한 옷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다. 이 정도면 서울 가서 우리 아들 기는 안 죽이겠지. 양손에는 갓장 고소한 들기름 병과 묵직한 김치통이 든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내린 순자는 택시를 타고 반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앞에 내렸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웅장한 아파트 단지는 볼 때마다 낯설고 위압적이었다.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704호. 그녀가 평생 농사지어 아들 부부에게 마련해준 집이었다. 띵동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예약된 손님 없는데요.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였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지영아, 나다 시어머니 왔어. 순간 인터폰 화면 속의 지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순자는 의아해하며 다시 한번 말했다. 지영아, 들기름이랑 파김치 좀 가져왔다. 문 좀 열어봐라. 무겁구나. 치익육중한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민 지영은 반가움 대신 경악서린 눈빛으로 순자를 훑어내렸다. 그녀는 현관 입구를 몸으로 막아선 채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어머님, 지금 예약도 없이 이 꼴로 오신 거예요? 지영의 시선이 순자의 꽃무늬 블라우스와 흙먼지가 약간 묻은 낡은 신발, 그리고 냄새가 배어나오는 보따리에 머물렀다. 지영은 코를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했다. 이 냄새 뭐예요? 시골 냄새. 아니, 이 퀴퀴한 김치 냄새 어쩔 거야? 어머님, 여기 반포예요. 이런 꽃무늬 옷은 어디서 구하셨대? 정말 창피해서. 순자는 멍해졌다. 아들 부부를 위해 새벽부터 준비한 선물들이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지영아 옷이 좀 촌스러워도 깨끗하게 빨아 입고 온 거다. 그리고 이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 건데? 됐고요, 어머님. 오늘 저 대학 동창들 불러서 홈파티 하기로 했어요.
다들 강남에서 내로라 하는 집안 며느리들인데 어머님 같은 분이랑 마주치면 제 체면이 뭐가 돼요. 경비 아저씨가 잡상인인 줄 알고 들여보낸 거 아니죠. 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있다. 잡상인. 자신이 사준 집에서 자신이 낳은 아들의 아내에게 듣는 첫마디가 잡상인이었다. 잡상인이라니 내가 이 집 명의자고 내 시어머니인데 물 한 잔도 안 주고 가라는 개냐. 나중에 동수씨 오면 그때 다시 오시든가 하세요. 지금은 절대 안 돼요. 친구들 오기 전에 향초 피워서 이 냄새부터 빼야겠네. 어머님, 빨리 가세요. 누가 볼까 무서워요. 지영은 순자의 어깨를 밀쳐내며 현관문을 닫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순자가 들고 있던 들기름병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챙글한 고소해야 할 들기름 향기가 복도에 진동했지만 지영의 표정은 오물이라도 본 듯 일그러졌다. 아, 이게 뭐야. 내 고급 타일 어떡할 거야? 어머님, 진짜 민폐예요. 빨리 가시라고요. 쾅 무정한 문이 닫혔다. 차가운 도어록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순자는 바닥에 쏟아진 들기름과 깨진 유리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평생 땅을 파며 자식을 키워낸 거친 손이 지금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복도에 센서등이 꺼지며 주변이 어두워졌다.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 묻은 옷 위로 떨어졌다.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여기서 뭐해? 청소 도구함을 밀며 나타난 막내딸 아윤이었다. 아윤은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와 깨진 기름병 그리고 굳게 닫힌 옷반에 집문을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직감한 듯 안색이 변했다. 순자는 아윤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아윤아, 엄마. 새언니가 그랬어. 오빠는 안에 없어. 이 집 명에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순자는 지영이 내뱉었던 창피하다는 말을 되새기며 닫힌 문을 쏘아보았다. 내가 준 집에서 내 냄새가 싫다고 나를 쫓아내 그래. 그럼 그 집에서도 나가야지.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고향 친구이자 이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가장 큰 부동산을 운영하는 상철이었다. 상철이냐. 나 순자다. 나 지금 네 사무실로 갈 거니까 기다려라. 내 집 당장 팔아치워야겠다.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무겁게 복도를 울렸다. K드라마의 서막을 알리는 비장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한때 시장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왔던 꽃무늬 블라우스는 바닥에 엎질러진 들기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빗어 넘긴 머리칼은 흐트러진 채였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며느리의 멸시가 남긴 자국이었다. 엄마 일단 내려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막내딸 하윤이 떨리는 손으로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윤은 복도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유리 조각과 김치통을 챙기려 했지만 순자는 그 손을 막아섰다. 두거라. 저들이 냄새난다고 싫어하는 것이니 저들이 치우게 둬. 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윤은 엄마의 이런 눈빛을 처음 보았다. 늘 자식들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이던 바보같이 착하기만 하던 엄마가 아니었다. 단지 입구로 내려오는 동안에도 지영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여기 반포예요. 창피하게 이러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잡상인 줄 알았겠어요. 순자는 아파트 단지 중앙에 화려하게 조성된 분수대를 바라보았다. 저 물줄기 하나하나가 다 제 피땀 같았다. 남편 일찍 보내고 뙤약볕 아래서 허리가 휘도록 고추를 따고 겨울에는 언손을 녹여가며 땅을 팠던 세월. 그 세월을 녹여 만든 것이 바로 이 반포 아파트였다. 아들 준호가 서울에서 기죽지 않고 살기를 바랐던 어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아파트 상가 1층 반포자산 부동산이라는 금빛 간판이 빛나고 있었다.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장을 차려입은 중개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기름 얼룩이 묻은 촌스러운 할머니와 청소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가 달갑지 않은 불청객처럼 보였을 것이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는 전문 투자 상담만 하는데. 젊은 직원이 귀찮다는 듯 말을 내뱉을 찰나 안쪽 방에서 육중한 체구의 사내 상철이 튀어나왔다. 아니 이게 누구야? 순자 아니냐? 상철은 순자의 고향 친구이자 이 동네에서 전설적인 부동산 큰손이었다. 그는 순자의 행색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다. 순자야, 내 꼴이 왜 이래 서울 온다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순자는 대답 대신 상철의 책상 앞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품 안에서 구겨진 등기부등본을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다. 상철아, 이 집 지금 팔면 얼마냐? 상철은 등본과 순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반포 84제곱미터. 지금 시세가 35억이 훌쩍 넘어. 너 이거 준호 부부 살라고 해준 거 아니었어? 갑자기? 왜 35억? 그래, 그 돈이면 내 딸년 대학 다시 보내고 나 실버타운 가서 여왕처럼 살 수 있겠지. 엄마? 하윤이 옆에서 순자의 옷소매를 잡았지만 순자는 단호했다. 상철아 35억 다 안 받아도 된다. 당장 일주일 안에 장흥까지 다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봐라. 금매로 내놓을 테니까. 부동산 사무실, 아니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35억짜리 아파트가 금매로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뉴스였다. 상철은 순자의 눈에서 흐르는 서늘한 기운을 보고 더는 묻지 않았다. 그는 친구의 자존심이 무너졌음을,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무서운 결심이 섰음을 직감했다. 그 시각 첼비 곰사와 안에서는 지영이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야, 지영아, 아까 밖에서 무슨 소리 안 났어? 누가 소리 지르는 것 같던데? 아유, 말도 마. 웬 이상한 할머니가 집을 잘못 찾아와서 난동 부린 거야. 옷차림이 어찌나 촌스러운지 우리 아파트 품격 떨어질까봐 무서웠다니까. 지영은 명품잔을 흔들며 우아하게 웃었다. 그녀의 등 뒤로 거실벽에 걸린 명화 액자가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 방금 어떤 선고를 내렸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자가 부동산을 나선 직후였다. 순자는 터미널 근처 낡은 국밥집에서 하윤과 앉아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영이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연락도 없이 와서 애를 놀라게 했다면서요. 아들의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라 타박이었다. 순자는 입안에 든 국밥을 삼켰다.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글펐다. 준호야, 내 처가 나한테 잡상인이라더라. 들기름 병도 깨뜨리고 나를 문 밖으로 밀어내더구나. 아, 지영이가 오늘 중요한 손님들 온다고 예민해서 그랬나 보죠. 엄마도 그래요. 올 거면 미리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옷이라도 좀 깔끔하게 입고 오시지. 지영이 친구들이 다 강남 사모님들인데 엄마가 그러고 나타나면 지영이 입장이 뭐가 돼요?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들은 이미 제 어미보다 아내의 체면이 더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 내 처 입장이 중요하지. 내 입장보다 내 피땀보다. 엄마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용돈 좀 더 보내드릴게. 당분간은 서울 오지 마시고 시골에 계세요. 지영이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도 안 되면 어떡해요? 당분간 서울 오지 마라. 그것이 30년을 넘게 헌신한 아들이 보낸 마지막 통보였다. 순자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윤아, 내일 아침에 바로 짐 싸자. 이 시골집도 내놓고 우리 서울로 이사 갈 거다. 서울 어디로 오빠네 근처. 순자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놈들 눈엔 절대 보이지 않는 곳 하지만 그놈들의 숨통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곳으로. 순자는 상철에게 문자를 보냈다. 계약금 들어오면 바로 진행해라. 그리고 내용 증명 준비해. 퇴거 요청서다. 다음 날 아침 순자의 통장에 가계약금 3억 원이 찍혔다. 순자는 그 숫자를 확인하고는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갔다.
촌스럽다고 비웃음 당하던 꽃무늬 블라우스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가장 비싼 검은색 정장을 빼입었다. 이제 순자는 더 이상 농사 짓는 순자 할머니가 아니었다. 35억 자산가이자 배신한 자식들의 천국을 무너뜨릴 심판자였다. 반포의 철비코사오. 거실은 화사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최고급 핑거푸드와 와인 향기로 가득했다. 지영이 야심차게 준비한 반포 그레이스 클럽의 정기 모임 날이었다.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자산가, 며느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지영은 마치 이 구역의 여왕이라도 된 듯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완들을 휘둘렀다. 어머 지영씨, 이 와인 뭐야? 향이 정말 깊다. 역시 감각 있어. 건너편에 앉은 은주가 감탄하자 지영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준호 씨가 이번에 보너스 받은 걸로 빈티지 와인을 몇 박스 보내왔더라고요. 귀한 손님들 오시는데 이 정도는 내놓아야죠. 사실 그 와인은 순자가 보내준 쌀을 팔아 몰래 산 것이었지만 지영의 입술에서는 거짓말이 물 흐르듯 흘러 나왔다. 그녀는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즐기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하지만 그 순간 코끝을 찌르는 미세한 냄새가 지영의 신경을 건드렸다. 고소하지만 지독하게 이질적인 냄새. 낮에 시어머니 순자가 깨뜨리고 간 들기름 향취였다. 어머 지영씨, 어디서 좀 특이한 냄새 안 나? 고소하긴 한데 약간 시장통 냄새 같은 게 섞인 것 같아. 코가 예민한 혜진이 인상을 찌푸리며 묻자 지영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지영은 황급히 공기청정기를 강풍으로 돌리며 테이블 아래 비치해둔 최고급 룸스프레이를 허공에 난사했다. 아 그게 아까 잡상인이 하나 다녀갔는데 현관에서 뭘 좀 흘리고 갔나 봐요. 경비실에 따졌는데도 관리가 영 엉망이네. 호호 신경 쓰지 마세요. 지영은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치를 떨고 있었다. 그 노인네가 결국 내 완벽한 파티를 망쳐놓는구나. 손님들이 돌아간 직후 현관문이 열리며 퇴근한 준호가 들어왔다. 준호는 현관에 가득한 향수 냄새와 그 밑에 깔린 들기름 냄새를 맡고 미간을 찌푸렸다. 지영아, 엄마 다녀갔어. 복도에 기름 자국이 있던데. 지영은 기다렸다는 듯 준호에게 달려들어 가방을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렀다. 동수씨 당신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냐? 오늘 내 체면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 꽃무늬 옷에 냄새나는 보따리 들고 이 귀한 자리에 불쑥 나타나시면 어떡해.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멀리서 김치까지 해오셨다는데. 김치 그 냄새 나는 걸 누가 먹어? 냉장고에 넣기도 싫어. 당신 어머니 정말 교양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 아까 내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경비실에서 잡상인 취급받는 게 당연해. 지영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욕실에서 강력한 살균 소독제와 걸레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순자가 서 있었던 현관 바닥과 복도 벽을 미친 듯이 문지르기 시작했다. 칙칙 강한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지영은 순자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아니 순자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 박박 바닥을 닦아냈다. 더러워 정말 더러워. 이 냄새 안 빠지면 나 이 집에서 못 살아. 준호씨 당신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 아니면 나 이 집 팔고 친정 갈 거야. 준호는 미친 사람처럼 소독제를 뿌려대는 아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끝내 그녀를 말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타박을 늘어놓았다. 그것이 순자가 들었던 마지막 배신의 목소리였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스위트룸. 순자는 하윤과 함께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낮에 샀던 블랙 정장은 그녀의 실루엣을 날카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침대 위에는 상철이 가져온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순자야, 정말 괜찮겠어. 이거 발송되면 준호 녀석 진짜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해. 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자식 하나 잘 되라고 평생을 흙바닥에서 굴렀던 노파의 얼굴이 아니었다. 배신당한 어미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 아이들이 먼저 내 진심을 소독제로 닦아냈어 상철아.
내 김치를 오물 취급하고 내 인생을 잡상인 취급했지. 내가 준 집에서 내 냄새가 역겹다는데 그럼 나가야지. 자기들 수준에 맞는 깨끗한 길바닥으로. 순자는 펜을 들어 서류 맨 뒷장에 정갈하게 이름을 적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또 하나의 서류 내용 증명, 부동산 명도, 소송 및 퇴거 요청서. 하윤아. 엄마. 너 내일부터 청소일 나가지 마라. 엄마랑 같이 쇼핑도 가고 네가 배우고 싶다던 공부도 시작해. 이제 우리는 잡상인이 아니라 이 도시의 진짜 주인으로 살 거다. 하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강인했다. 다음 날 오후 층계의 시계응 4호에 벨이 울렸다. 지영은 친구들과의 쇼핑을 준비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다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현관 앞에는 우체국 집배원이 노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법원 등기입니다. 김준호 씨 계십니까? 법원이요. 무슨 법원? 일단 제가 받을게요. 지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봉투를 뜯자 날카로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가 나타났다. 수신 김준호 이지영. 본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현재 거주 중인 귀하에게 30일 이내에 퇴거를 명령합니다. 이미 제3자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며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지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서류 하단에는 선명한 빨간 인감 도장과 함께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발신인 배순자 어머님이 집을 팔았다고 말도 안 돼. 이 집이 얼마짜린데 노망난 거 아냐? 지영의 비명소리가 반포 아파트 복도를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소독했던 현관 바닥 위로 법원에서 날아온 퇴거 명령서가 힘없이 떨어졌다. 같은 시간 순자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준호에게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지만 순자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상철아 계약금 들어온 걸로 그 애들 이사 갈 만한 집 하나 알아봐줘. 아주 조그맣고 지하층이면 더 좋겠네. 냄새 안 나게 소독은 잘 된 곳으로 말이야. 순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반포 745의 거실은 더 이상 우아한 사교의 장이 아니었다. 법원에서 날아온 노란 서류 봉투는 거실 한복판에 폭탄처럼 떨어졌고 그 파편은 준호와 지영의 일상을 처참하게 조각내고 있었다. 이게 말이 돼. 3~5억이야. 3~5억 그 노인네가 제정신으로 이런 짓을 했겠냐고. 지영은 머리를 산발한 채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갈하게 정돈되었던 거실 바닥에는 찢긴 잡지와 와인잔이 뒹굴고 있었다. 준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명도 소송 예고장을 읽고 또 읽었다. 명의가 엄마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엄마가 팔겠다고 마음먹으면 우린 그냥 나가야 하는 거야. 명예 당신이 그때 세금 아낀다고 어머니 이름으로 해두자며 내 말 안 듣고 그 고집 피우더니 결국 이 사달을 내 당신 엄마 진짜 노망난 거니 아냐. 치매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영의 독설이 준호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순자는 아예 아들의 번호를 수신 차단해버린 상태였다. 그 시각 순자는 강남의 한 대형 수입차 전시장에 있었다. 평생 경웅이 소리와 낡은 트럭의 덜덜거림 속에 살았던 순자에게 전시장 내부의 정적은 낯설었지만 달콤했다. 그녀는 눈앞에 전시된 육중하고 화려한 흰색 SUV GV8 앞에 섰다. 이 차 바로 가져갈 수 있나? 매장 딜러는 순자의 세련된 블랙 정장과 단호한 말투에 압도되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네, 사모님. 전시 차량이지만 풀옵션이라 바로 출고 가능하십니다. 할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순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부동산 계약금으로 들어온 3억 원 중 일부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아니, 일시불로하지. 그리고 운전 연수시켜줄 사람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붙여줘. 나 이제 내 갈 길은 내가 운전해서 갈 거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하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운전 무섭잖아. 아유나 남이 태워주는 차 뒷좌석에 앉아 눈치 보는 게 더 무서운 법이다. 내 손에 핸들을 쥐어야 어디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야. 그 집도 내 인생도 남의 손에 맡겼더니 결국 문전박대뿐이더구나. 순자는 차가운 가죽 시트의 질감을 느끼며 운전석에 앉았다. 핸들을 잡은 그녀의 거친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사는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 35억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무기로 쥔 무서운 포식자였다. 불안을 견디지 못한 지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상가에 있는 상철의 부동산으로 쳐들어갔다. 평소 복덕방 영감님이라 부르며 무시하던 상철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했다. 사장님, 이거 무효죠. 우리 어머니 치매예요. 정신 오락가락하는 노인네 꼬드겨서 계약하신 거 아니냐고요? 지영이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자. 신문을 보던 상철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대꾸했다. 이지영 씨, 목소리 낮추세요. 여기 엄연한 영업장입니다. 그리고 순자가 치매라니 어제 계약서 쓸 때 보니까 나보다 정신이 더 맑더만. 아주 또박또박하게 퇴거 조항까지 본인이 직접 넣으셨어. 퇴거 조항이라니요? 그게 무슨... 장음 날짜까지 집 안 비워주면 위약금 6억 김준호 씨한테 청구하겠다고 특약사항에 박아 넣으셨다고. 순자가 그러더군. 내 냄새가 싫어서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자식들인데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살 자격 없다고. 지영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휘청거렸다. 6억. 지금 그들에게는 6천만 원도 없었다. 반포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리스로 뽑은 외제차와 매달 긁어대는 명품 카드값 친구들과의 브런치 모임 비용으로 준호의 월급은 늘 마이너스였다. 그럼 계약금은요? 3억 들어왔다면서요? 그거라도 우리가 받아야. 그 돈 순자가 벌써 반 이상 쓰셨어. 새 차 뽑고 본인 사실 실버타운 계약하고. 이지영 씨, 당신이 소독제로 닦아낸 게 뭔 줄 알아? 당신들 미래야. 상철의 비웃음에 지영은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철은 동정심 없는 눈길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결국 시골집으로 내려갔다. 엄마가 거기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왕복 6시간을 달려갔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굳게 잠긴 대문과 그 위에 붙은 매매 안내문이었다. 엄마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좀 열어봐. 준호가 대문을 쾅쾅 두드렸다. 하지만 동네는 고요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고, 준호 아니냐. 순자씨 어제 짐 다 싸서 서울로 이사 갔어. 이제 여기 안 온다던데 집도 다 팔았고. 서울요, 서울. 어디요? 우리 집으로 오신 게 아닌데. 글쎄, 좋은 곳으로 간다며 아주 화사하게 차려입고 가더만. 막내딸이랑 같이. 너한테 말도 안 했었냐? 준호는 힘없이 대문 앞에 주저앉았다. 자식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는 평생의 터전을 버리고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유배지에서 해방시킨 것이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순자였다. 25일까지 집 비워라. 이삿짐 센터 안 부르면 내가 사람 사서 다 밖으로 내던질 거다. 너희가 입던 그 비싼 옷들 길바닥 흙먼지에 굴러다니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 준호는 핸드폰을 쥔 채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당장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겁한 공포의 눈물이었다. 반포의 화려한 불빛 아래 세워진 그들의 가짜 천국이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영의 일상은 이제 거대한 연극이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반포의 우아한 사모님인 척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강남 독서 모임에 참석했다. 책 내용보다는 누가 더 비싼 가방을 들고 왔는지가 중요한 자리였다.
지영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눈치 빠른 은주가 묻자 지영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아유, 말도 마요. 우리 준호 씨가 이번에 더 큰 평수로 이사 가자고 하도 성하라 집 보러 다니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요. 이 집도 좋지만 펜트하우스 층이 매물로 나왔다더라고요. 이사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발적인 확장 이사로 포장하는 지영의 솜씨는 가히 예술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서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지영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커뮤니티 센터 창밖 단지, 내 산책로 벤치에 한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세련된 네이비색 실크 원피스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모습. 언뜻 보면 은퇴한 대학 교수나 중견기업 회장 부인 같았지만 지영은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다. 시어머니 순자였다. 지영은 모임을 팽개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순자는 막내딸 아윤과 함께 다정하게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며칠 전에 촌스럽던 시골 노파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선글라스를 살짝 내린 순자의 눈빛은 서늘하기 그지없었다. 뭐 하긴. 내 아파트 단지 산책 좀 하고 있다. 왜 여기도 반포라서 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냐? 순자의 비꼬는 말투에 지영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어머님 진짜 노박나셨어요? 집을 팔다니요?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부동산 가서 계약 취소하세요. 우리 준호 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 앞길을 막아요? 순자는 먹던 아이스크림 스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옆에 놓인 명품 쇼핑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지영의 발 앞에 던졌다. 그 성실한 아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한 줄 아냐? 엄마 옷 좀 깔끔하게 입고 오지 그랬어. 지영이 입장이 뭐가 돼? 라고 하더구나. 내 입장은 금쪽 같고 내 피땀은 잡상인 냄새라니. 그래, 그 귀한 입장 지키면서 길바닥에서 성실하게 살아봐라. 이게 뭐예요? 지영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이미 완료된 대금 지급 증명서였다. 가계약금만 들어온 줄 알았지? 아니, 상철이가 수소문에서 현금 부자를 찾아냈어. 장음까지 일주일 안에 다 치르기로 했다. 너희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 이제 5일 남았다. 순자의 말에 지영은 눈동자가 뒤집혔다. 그녀는 순자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아윤이 지영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새언니 손대지 마세요. 우리 엄마 이제 당신이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니니까. 너 고졸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감히. 너희 둘이 짠 거지. 엄마 꼬드겨서 돈 빼돌리려고 지영이. 아윤의 뺨을 때리려 손을 휘두른 순간 찰팍 순자가 들고 있던 얼음물 컵이 지영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졌다. 차가운 얼음 조각들이 지영의 비싼 실크 블라우스 사이로 흘러내렸고 공들인 화장이 검게 번져졌다. 악,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독이다. 순자가 낮게 읊조렸다. 내 냄새가 싫다며 내 돈으로 산 옷에 내 김치 냄새 배는 건 싫고 내 돈으로 산 집에서 호강하는 건 좋더냐. 내 그 가증스러운 얼굴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를 내가 좀 소독해줬다. 어떠냐 시원하냐 주변에 있던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영과 같은 독서 모임을 하던 사모님들도 경악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 저거 7뒤곡 4호 지영씨 아냐? 시어머니한테 물벼락 맞은 거야? 펜트하우스로 이사 간다더니 집 뺏기고 쫓겨나는 거였어. 수근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지영의 심장에 꽂혔다. 지영은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반포의 품격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지영을 발견했다. 지영은 준호를 보자마자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당신 엄마 죽여버릴 거야. 나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다고. 그 노인네가 나한테 물을 끼얹었어. 준호는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지영의 손등에 맺힌 소독제 냄새와 얼음물 자국을 보며 문득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소독이다. 준호는 비어버린 거실 벽면을 바라봤다.
순자가 사준 가구들, 순자가 보내준 쌀로 채워졌던 냉장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다. 지영아, 우리 진짜 나가야 해. 엄마가 오늘 부동산에 장음 확인하러 갔대. 이제 우리 집 아냐. 못 나가. 내가 왜 나가. 내 집이야. 내 반포 아파트라고. 지영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벽을 긁어댔다. 하지만 그들의 비명은 견고한 콘크리트 벽을 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현관문 앞에는 압류를 예고하는 빨간 딱지 대신 새로운 주인이 보낸 인테리어 업체의 실측 예고장이 붙었다. 순자는 단지 정문을 빠져나오며 자신의 흰색 GV80에 올랐다. 그녀는 룸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봤다. 아유나, 저 집 인테리어 싹 바꾼다더라. 냄새나는 건 다 뜯어내고 말이야. 참, 통쾌하지 않냐. 순자의 입게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어딘지 모를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할까. 그러나 그 씁쓸함조차 지영이 쏟아낸 소독제 냄새보다는 향긋했다.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스위트룸. 통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야경은 보석처럼 빛났지만 순자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익 문자 알림음과 함께 화면에 숫자가 찍혔다. 입금 300천, 부동산 가계약금 3억, 평생 고추밭에서 흙을 파고 얼어붙은 손을 녹여가며 배추를 날라 벌었던 돈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였다. 그토록 자식들을 위해 아끼고 졸라매며 살았던 세월이 단 몇 자의 숫자로 치환되는 순간이었다. 순자는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망함이 먼저 밀려왔다. 엄마 정말 3억 들어왔어.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윤이 젖은 머리를 말리며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아윤에게 건넸다. 그래, 이 돈이면 내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사줄 수 있겠지. 오빠한테만 해준 게 미안해서 잠이 안 오더구나. 엄마, 난 괜찮아. 난 엄마가 이제라도 엄마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정말 괜찮겠어. 오빠랑 새언니 지금 난리 났을 텐데. 순자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난리가 나야지. 지들이 그동안 뭘 깔고 앉아 호강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지. 그 시각 반포 1시045는 지옥이 따로 없었다. 거실 바닥엔 지영이 던진 명품 가방들과 깨진 화장품 병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준호는 현관 조명 아래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당신 지금 이게 최선이야. 엄마 번호 알아내서 빌든가 부동산 가서 계약 파기하라고 따지든가 해야 할 거 아냐. 지영의 악에 바친 비명이 집안을 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낮에 순자에게 맞은 물벼락의 여파로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어머니 번호 바뀌었어. 상철이 아저씨도 입 꽉 다물고 얘 절대 안 알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미 가계약금 3억이 들어왔대. 우리가 그걸 파기하려면 위약금 6억을 물어야 해. 우리한테 6억은커녕 600만 원이라도 있냐고. 준호의 외침에 지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6억.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금액이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카드 고지서를 확인했다. 지난달에 긁은 명품 코트와 친구들과의 파티 비용, 리스료, 연체금까지.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그럼 어떡해. 나 이 집에서 못 나가. 내일 은주랑 백화점 가기로 했단 말이야. 친구들이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난 거 알면 나 강남에서 얼굴 못 들고 다녀. 지영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벽에 붙은 이탈리아제 실크 벽지를 손톱으로 긁어댔다. 준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진저리를 쳤다. 자존심 지금 그게 문제야. 당장 일주일 뒤면 인테리어 업체 들이닥친다잖아. 엄마가 가전제품 하나까지 다 넘기기로 계약했대. 우린 몸만 나가야 한다고. 준호는 문득 어제 순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냄새가 싫다더니 내 돈으로 산 집에서 호강하는 건 좋더냐?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준호의 심장을 도려냈다. 그는 자신이 효자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 효심은 언제나 아내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뒤처져 있었고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반포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다. 상철은 이미 새로운 매수자와 서류를 검토 중이었다. 아저씨 제발요. 우리 엄마 어디 계신지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집 파는 것만은 막아야 해요. 준호가 울먹이며 매달리자. 상철은 돋보기 안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준호야, 순자가 그러더구나. 너희한테 냄새 안 나는 깨끗한 길바닥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30년을 넘게 흙 만지며 널 키운 손을 잡상인 취급한 건 내 처고 그걸 보고도 엄마 편 한 번 안 들어준 건 너다. 안 그러냐 그건 호정이가 예민해서. 제가 잘 타일렀어요. 타일러 순자가 백화점에서 내 처가 친구들한테 떠드는 소리 다 들었단다. 시어머니 돈은 어차피 다 우리 거다. 시골 노인네 냄새나서 쫓아냈다며 낄낄거리는 소리 그걸 듣고도 집을 안 팔. 부모가 세상에 어딨겠냐. 준호는 뒤통수를 세게 엇맞은 듯 멍해졌다. 지영이 백화점에서 그런 말까지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상철은 옆에 있던 매수자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인사해라. 이분이 이번에 내 집, 아니 순자 집 산 박 회장님이다. 장음도 오늘 오후에 다 입금하시기로 했어. 이미 끝난 게임이야. 박 회장이라 불린 중년 신사는 세련된 수트를 입고 준호를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집 상태가 영 엉망이더군요. 벽지도 상하고 관리비도 밀려있고. 오늘 중으로 퇴거 준비 마치시죠? 내일부터 철거 들어갑니다. 그날 오후 준호와 지영은 텅 빈 거실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포장이사를 부를 돈도 없어 직접 박스를 날라야 했다. 지영은 명품 옷들을 박스에 쳐넣으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시어머니 관리 하나 못해서 이사다를 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봤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반포의 삶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으로 알람이 울렸다. 순자의 SNS 계정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온 것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아한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순자와 밝게 웃고 있는 하윤의 사진이었다. 사진 밑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내 인생엔 이제야 꽃이 핀다. 냄새나는 과거는 다 버렸다. 지영은 그 화면을 뺏어보더니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악, 저 노인네가 정말 미쳤어. 우리 돈으로 저러고 있다고. 저거 다 우리 거라고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순자가 준 3억의 무게는 이제 준호와 지영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절망의 무게가 되어 있었다. 반포 아파트 단지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우아했다. 하지만 7초 4후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포장이사 비용을 아끼려 부른 저렴한 용달차 한 대가 단지 입구에서 대기 중이었고 준호와 지영은 직접 박스를 나르고 있었다. 이거 놓으라고. 이 가방이 얼마짜린데 이런 박스에 넣어 지영은 헝클어진 머리를 뒤로 넘기며 울먹였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인생의 승리자인 양굴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는 명품 클러치 대신 먼지투성이의 박스 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준호는 땀범벅이 된 채 묵묵히 소파를 옮겼다. 순자가 사준 고가의 가죽 소파였지만 매수자인 박 회장이 옵션으로 넘기라고 못 박았기에 그것은 이제 준호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만해 지영아. 우리 지금 당장 나가야 해. 박 회장 측에서 사람 보냈단 말이야.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났다. 박 회장이 보낸 명도 집행 보조원들이었다. 그들은 시계를 보며 준호를 압박했다. 김준호 씨 약속된 오전 10시입니다. 아직 짐이 다 안 나갔군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겠다는 말은 곧 짐을 밖으로 내던지겠다는 위협이었다. 지영은 그들의 기세에 눌려 비명을 지르며 남은 짐들을 미친 듯이 박스에 쑤셔 넣었다. 반포에서의 화려한 삶이 단 몇 평짜리 트럭 적재함 속으로 구겨져 들어갔다.
용달차가 도착한 곳은 반포에서 차로 40분 거리 서울 변두리의 가파른 언덕길 끝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촌이었다. 여기야. 설마 여기라고 동수씨, 당신 미쳤어.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트럭에서 내린 지영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눈앞에 나타난 집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였다. 벽면은 습기로 인해 페인트가 들떠 있었고 골목에선 길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다. 엄마가 가계예약금으로 받은 돈 다 써버리는 바람에 남은 돈이 없었어. 대출도 안 나오고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었다고 준호의 외침에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순자의 옷에서 시골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방으로 제 발로 기어 들어가야 했다. 짐을 풀기도 전 지영은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다. 낡은 타일 틈새로 기어 나오는 벌레를 본 것이었다. 나 못 살아. 절대 못 살아.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준호는 지영의 악다구니를 들으며 텅 빈 천장을 바라봤다. 냄새나는 시어머니는 싫다면서 그 시어머니가 피땀 흘려 마련해준 아파트에선 어떻게 그토록 당당하게 살았을까. 준호는 비로소 자신들이 누렸던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였는지 깨달았다. 같은 시간 순자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해 있었다. 창밖으로 푸른 숲이 펼쳐진 넓은 거실, 호텔 셰프가 준비한 건강식이 매 끼니 제공되는 이곳은 순자가 꿈꿔보지도 못한 낙원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실크 가운을 걸치고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고 있었다. 옆에는 대학 복학 준비를 시작한 아윤이 두꺼운 전공서적을 읽고 있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오빠네 지금쯤 짐 풀고 있을 텐데. 순자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아윤아, 고생은 죄가 아니지만 은혜를 모르는 건 죄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준 건 집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어. 그런데 그들은 내 인생을 오물 취급했지. 이제라도 자기들 힘으로 땀 흘려 벌어 먹고 살게 하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다.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순자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엄마? 제발. 호정이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여기 벌레 나오고 녹물 나와요. 엄마 돈 많잖아요. 보증금만 조금 더 보태주면 평지로 나갈 수 있어요. 제발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비굴한 흐느낌에 순자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준호야, 너희가 나한테 그랬지. 서울 올 땐 옷 좀 깔끔하게 입고 오라고. 남들 보기 창피하다고. 이제 네가 그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질 차례다. 녹물 내 마음엔 너희가 박은 대모 때문에 핏물이 흐른다. 고작 녹물 가지고 엄살 부리지 마라. 엄마 어떻게 엄마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엄마라서 이러는 거다. 더 늦기 전에 사람 구실하라고. 끊는다. 순자는 차갑게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분리해버렸다. 그리고는 아윤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아윤아, 내일은 백화점 가서 내 가방이랑 옷 좀 사자. 이번엔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남들 눈치 안 봐도 될 만큼 화려한 걸로 말이야. 지하방의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자식들과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어머니. 반포 아파트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이제 명확해졌다. 반지하 방의 공기는 눅눅하고 불쾌한 냄새로 가득했다. 지영은 곰팡이가 핀 벽지를 보며 구역질을 참아내고 있었다. 불과 2주일 전 반포 아파트에서 수입 와인을 마시던 시절은 이제 전생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다. 동수씨, 이게 뭐야?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물에서는 계속 녹물이 나오잖아. 나 정말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지영이 소리를 질렀지만 준호는 소주병을 쥔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다. 그는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여 연차를 내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반포 아파트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를 따끔하게 찔렀기 때문이다. 그때 준호의 낡은 핸드폰이 진동했다.
고향 선배인 창획에서 온 전화였다. 형님. 예,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야, 준호야. 너 진짜 대박났다며. 네, 어머니가 말이야. 이번에 군청에서 받은 보상금이 2천억이라는데 그 돈 다 어디다 쓸 거냐? 우리 고향 동생 좀 챙겨줘야지. 준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옆에서 소리를 지르던 지영의 입도 딱 벌어졌다. 2천억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닌 전전억 원이라고?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2천억이라니요, 보상금이란요. 이놈 보게 너희 동네 그 산 밑에 땅들 이번에 신도시 부지로 싹 들어갔잖아. 순자 아주머니가 알부자인 건 알았지만 그렇게 알토란 같은 땅만 골라가지고 계셨을 줄이야. 지금 읍내에 잔치 났어. 준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영은 준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눈을 희번덕거렸다. 동수씨 들었어? 2천억이래. 2천억. 그 할머니, 아니 어머님이 2천억 자산가라고. 지영의 머릿속은 빛의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곰팡이 냄새 나던 지하방이 갑자기 금빛 궁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울 앞으로 달려가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남아있던 옷 중 가장 수수한 가디건을 꺼내 입었다. 동수씨,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당장 어머님 찾아가야 해. 가서 빌어야 한다고 빌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화가 났는데? 2천억이야. 2천억이면 우리가 반포 아파트를 통째로 살 수 있다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지. 내가 무릎 꿇고 발가락이라도 핥을 테니까. 일단 어머님 계신 곳부터 알아내. 지영은 상철의 부동산으로 다시 달려갔다.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사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께 사죄드리고 싶은데 제발 계신 곳 한 번만 알려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상철은 기가 찬 듯 헛웃음을 지었지만 순자가 미리 일러둔 말이 있었다. 그 아이들이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오면 한 번은 길을 열어줘 오라. 내 눈으로 그 가증스러움을 똑똑히 봐야겠으니까. 순자가 머무는 고급 실버타운의 VIP 접견실.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향긋한 자스민 차 향기가 감돌았다. 문이 열리고 준호와 지영이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순자는 화사한 보라색 투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곁에는 아유니 얼음 같은 눈빛으로 오빠 부부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님 지영이 달려와 순자의 발치에 엎어졌다. 어머님,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그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친구들 앞에서 괜히 예민하게 굴었나 봐요. 어머님 정성 가득한 김치를 제가 어떻게 감히.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어요. 지영은 자신의 뺨을 때리는 신용을 하며 통곡했다. 준호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잘했어야 했는데 엄마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여기 농사 지으실 때 드시던 영양제 좀 사왔어요. 준호가 내민 쇼핑백은 지하방 보증금에서 떤 돈으로 산 비싼 홍삼이었다. 순자는 차가운 눈으로 그 쇼핑백을 내려다보았다. 들었냐? 2천억. 순자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지영의 어깨가 움찔했다. 예,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저희는 그냥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거짓말 하지 마라. 냄새나는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이 먼 곳까지 왔다고. 2천억이라는 돈 냄새가 네 코끝을 찔러서 온 거겠지. 며칠 전엔 잡상인 취급하더니 오늘은 2천억 자산가 시어머님으로 대접해주는 거냐? 순자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어머님 정말 오해세요. 저 보상금 소식 정말 몰랐어요. 그냥 어머님께 용서받고 예전처럼 고부간에 정답게 지내고 싶어서. 정답게? 그래, 그럼 조건이 있다. 순자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지영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렸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지금 너희가 사는 그 지하방, 거기서 1년만 버텨라. 내가 준 용돈 한 푼 없이 오직 준호 월급으로만 빚 다 갚고 1년을 버티면 내 재산 상속 문제. 다시 생각해보마.
지영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1년 그 벌레 나오는 지하방에서 1년을 더 살라고? 어머님, 그래도 거긴 녹물도 나오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데 당장 이사 비용이라도 조금만 싫으면 관둬라. 잡상이는 이만 나가봐야겠구나. 보안팀장님, 순자가 배를 누르려 하자 지영이 다급하게 순자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할게요. 할 수 있어요. 어머님, 뜻대로 2년도 버틸 수 있어요. 지영은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도끼 어린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순자는 그 눈빛을 보며 차갑게 생각했다. 그래, 어디 1년 동안 인간의 밑바닥을 더 보여줘 봐라. 네가 그 돈을 손에 쥐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테니까. 준호와 지영이 쫓겨나듯 접견실을 나간 뒤 아윤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엄마, 왜 상속 얘기를 꺼냈어? 저 사람들 정말 1년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순자는 창밖에 무지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희망이라는 건 때로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기도 한다, 아윤아. 저 아이들은 이제 그 희망이라는 덫에 걸려 스스로를 파괴해 갈 거야. 돈 때문에 자존심도 양심도 다 버리는 꼴. 내가 끝까지 지켜봐 줄 거다. 지하방의 곰팡이 냄새는 지독했다.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려도 살갗을 뚫고 들어온 그 눅눅한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영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다. 백화점 VIP였던 시절의 화려한 옷들은 지하방의 습기에 변색되었지만 그녀는 그중 가장 멀쩡해 보이는 옷을 골라 입었다.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보물지도를 손에 넣기 위한 효도 연극의 무대 의상이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지영은 매일 아침 실버타운 로비로 출근 도장을 찍었다. 그녀의 손에는 늘 지하 상가에서 산 저렴한 과일이나 떡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포장지만큼은 최고급 백화점 것으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어머님, 이거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줄 서서 사온 명인 떡이에요.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지영이 내민 떡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포장지는 화려했지만 떡 속의 팥소는 이미 굳어 있었다. 순자는 지영의 손끝을 보았다. 화려했던 네일 아트는 다 벗겨져 있었고 손등에는 지하방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생긴 주부습진 자국이 선명했다. 그래, 고생했다. 거기 두고 가거라. 순자의 차가운 반응에도 지영은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순자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어머님 다리가 많이 부으셨네. 제가 매일 와서 주물러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잊어주세요. 저 정말 매일 밤 울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천사 같은 어머님께 그런 망건을? 지영의 가증스러운 연기는 나날이 발전했다. 순자는 눈을 감고 지영의 손길을 느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벌레 보듯 밀쳐내던 그 손이었다. 돈이라는 마법이 인간을 어디까지 비굴하게 만드는지 순자는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실버타운 내 가든 카페에서는 입주민들을 위한 작은 자선 바자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곳의 노인들은 모두 전직 고위 관료나 기업가 출신들로 그들의 가족들 또한 강남의 네로라 하는 인물들이었다. 순자는 상철과 함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님 차 더 타올까요? 여기 수건 좀 받치시고요. 지영은 다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순자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인 양순자의 입가에 묻은 찬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생긋 웃었다. 아이고, 배 여사는 며느리 복이 터졌네. 저렇게 젊고 예쁜 며느리가 매일 수발을 드니 말이야. 옆자리 권 여사의 칭찬에 지영의 어깨가 으쓱해졌다. 지영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였다. 아유, 별씀을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요. 제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 어머님이 평소에 워낙 검소하셔서 제가 더 잘 챙겨드려야 해요. 지영이 한창 효부 코스프레에 심취해 있을 때였다. 카페 입구 쪽에서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이지영 씨 아냐? 지영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반포 아파트 시절 지영과 함께 순자를 비웃었던 대학 동기 은주였다.
은주는 이곳에 머무는 시어머니를 뵙기 위해 들렀다가 지영을 발견한 것이었다. 은주? 은주, 너 여기 웬일이야? 지영이 당황하며 일어서자 은주는 지영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은주의 손에는 지영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신상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웬일이냐니? 우리 시어머님 뵈러 왔지. 근데 지영 너 소문 다 났던데 너희 집 팔리고 지금 지하방 산다며 친구들 단톡방에서 난리야. 네가 시어머니한테 물벼락 맞고 쫓겨났다고. 주변에 있던 노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영에게 꽂혔다. 지영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무슨 소리야? 나 이사 준비하느라 잠시. 이사 준비 반지하. 이사 준비 말하는 거야? 야, 지영아. 너 저번에 나랑 스테이크 먹으면서 그랬잖아. 시어머니 촌스럽고 냄새나서 집에 들이기도 싫다고. 잡상인 취급해서 쫓아냈다고 자랑하더니 지금은 여기서 웬 하녀 노릇이야. 은주의 폭로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순자를 효성 지극하게 모시는 줄 알았던 입주민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었다. 지영은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은주를 노려봤다. 너 입 안 닥쳐 왜 틀린 말 했어? 아, 여기 계신 분이 그 촌스러운 시어머니시구나. 은주가 순자를 향해 고개를 까딱이며 비아냥거렸다. 그 순간 잠자코 있던 순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자는 지영이 가져온 굳은 떡 접시를 들어 올렸다. 촤악 순자는 망설임 없이 떡 접시의 내용물을 지영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아니, 정확히는 지영의 발치에 던져버렸다. 지영아, 내 친구가 하는 말이 맞느냐. 나를 잡상인이라 떠들고 다닌 게 사실이야. 어머니만이에요. 은주, 전현이 미쳐서 그래요. 지영이 순자의 다리를 붙잡으려 하자 순자는 차갑게 발을 뺐다. 가면을 쓰려거든 제대로 써야지. 냄새나는 지하방에서 올라온 내 가식 냄새가 이 고급 차향기를 다 망치는구나. 은주라고 했나? 고맙네. 우리 며느리 연극이 지루하던 참이었는데 덕분에 끝났어. 순자는 가방에서 돈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지영아, 오늘 내 일당이다. 내 수발 드느라 고생했으니 이거 들고 가서 그 녹물 나오는 집에서 고기나 좀 사 먹어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 내 얼굴 보는 게 저 썩은 떡보다 더 역겹구나. 지영은 바닥에 흩어진 10,000원짜리 지폐들과 굳은 떡더미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 은주는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며 낄낄거렸고 주변의 사모님들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다. 지영은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담았다. 수치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2,000억 원이 멀어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멀어지는 순자의 뒷모습을 보며 눈을 번뜩였다. 절대 못 끝내. 그 돈 어떻게 해서든 내 손에 넣고 말 거야. 어머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순자는 차를 향해 걸어가며 아윤에게 속삭였다. 아윤아 봤지? 욕망은 사람을 저렇게 추하게 만든단다. 저 아이는 이제 사과하는 법을 잊고 빼앗는 법만 고민하겠지. 이제 진짜 전쟁을 준비해야겠구나.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는 이제 지영의 살갗에 완전히 들러붙은 듯했다. 아무리 비누칠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가난의 채취. 지영은 깨진 거울을 보며 입술을 짓씹었다. 실버타운에서 당한 수모는 그녀를 반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끼를 품게 했다. 이게 다 그 기집애 때문이야. 아윤이 그 고졸 청소부년만 없었어도 지영은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을 발로 걷어찼다. 2,0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산 앞에 가장 큰 걸림돌은 시어머니 순자가 아니었다. 순자의 곁을 지키며 눈과 귀가 되어주는 막내딸 아윤이었다. 아윤만 치워버린다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핑계로 순자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가로채는 건 시간 문제였다. 지영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반포 시절 명품 정보를 공유하며 어울렸던 강남의 유흥업계 브로커 박 실장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며칠 뒤 아윤이 대학 복학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강남의 한 프리미엄 갤러리 카페. 아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차를 내어주고 있었다.
순자의 후원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한 그녀의 얼굴엔 생기가 넘쳤다. 그때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한눈에 봐도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 지영이었다. 지영은 일부러 아윤이 서 있는 카운터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작고 반짝이는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아래로 떨어뜨렸다. 지영이 미리 준비한 짝퉁 다이아몬드 브로치였다. 어머, 내 브로치, 내 5천만 원짜리 브로치가 어디 갔지? 지영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을 뒤엎기 시작했다. 카페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무슨 일이세요? 손님. 아윤이 당황해 다가오자 지영은 기다렸다는 듯 아윤의 멱살을 잡았다. 너지, 네가 아까 차 나오면서 슬쩍 했지. 이 고졸 청소부년이 눈독 들일 물건이 아니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전 손도 안 댔어요. 아윤이 강하게 부정했지만 지영은 막무가내였다. 그녀는 미리 매수해둔 카페 매니저를 불러 아윤의 사물함을 뒤지게 했다. 매니저는 기다렸다는 듯 아윤의 가방을 거칠게 쏟아냈고 그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브로치가 툭 하고 떨어졌다. 이것 봐. 여기 있잖아. 역시 근성은 어디 안 가는구나. 청소부 집안 딸? 아니랄까봐 지영은 승리감에 도취해 아윤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짝날카로운 마찰음이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고개가 돌아간 것은 아윤이 아니라 지영이었다. 악 누구야? 지영이 볼을 감싸주며 고개를 들자 거기엔 서늘한 눈빛의 순자가 서 있었다. 순자는 화려한 실크 수트 차림에 평소보다 더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어머님, 여긴 어떻게? 내 가증스러운 연극을 일렬에서 관람하러 왔다. 박 실장이라는 놈, 내가 이미 손 좀 봐뒀다. 네가 브로치를 심으라고 시켰다는 녹취록, 지금 내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 순자는 차갑게 웃으며 지영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버렸다. 가방 안에서는 아윤의 사물함 열쇠 복사본과 박 실장에게 보낸 입금증이 쏟아져 나왔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너무 소중한 물건이라 착각해서. 그래 착각했겠지. 내가 아직도 네 수작에 놀아날 시골 할망구인 줄로 순자는 옆에 있던 물통을 집어들어 지영의 머리 위로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차가워. 어머님, 소독 좀 해라. 이 악취 나는 년아. 내 머릿속에 든 그 썩은 생각들이 냄새가 나서 이 귀한 갤러리 공기를 다 망치고 있잖니. 순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지영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카페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거울 앞으로 끌고 갔다. 똑똑히 봐라. 내 추한 꼴을 돈 때문에 자식 같은 시누이를 모함하고 시어머니를 치매 노인 취급하는 내 본 모습이 어떤지. 지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에 화장은 얼룩지고 탐욕으로 이지러진 눈동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의 형상이었다. 아윤아, 경찰 불러라. 영업방해의 무고죄, 그리고 절도 조작까지. 내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 선임해서 인연이 다시는 햇빛 못 보게 해줄 테니까. 어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지하방에서 죽을 것 같아요. 지영이 무릎을 꿇고 순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순자는 가차없이 지영의 손을 걷어찼다. 지하방, 아니 너한테는 거기도 과분해. 이제 네가 갈 곳은 사방이 막힌 차가운 감방이다. 거기서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품격이 뭔지 실컷 곱씹어 봐라. 지영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다. 그녀의 비명은 카페 밖 차가운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흩어졌다. 순자는 떨고 있는 아윤을 품에 꼭 안아주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연도 끝이다. 순자는 갤러리 밖으로 나와 자신의 흰색 G80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어느덧 붉게 물들고 있었다. 2천억 원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것. 그것은 바로 소중한 사람을 지켜냈다는 승리감이었다. 순자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다. 이제 마지막 한 놈 남았구나. 반지하 방에 찌든 곰팡이 냄새보다 더 역겨운 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었다. 지영이 구치소에 수감된 후 혼자 남겨진 준호는 매일 밤 소주병을 끼고 살았다.
아내가 저지른 무고죄와 절도 조작 사건으로 인해 준호의 회사 생활도 끝장났다. 반포 대기업 과장이라는 명함은 이제 빚바랜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2천억. 그 돈만 있으면 다 되돌릴 수 있어. 지영이도 꺼내고 다시 그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다고. 준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원인을 자신의 방관과 배신이 아닌 돈을 주지 않는 엄마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승소만 한다면 수수료로 수십억을 가져가겠다는 하이에나 같은 변호사였다. 김준호 씨의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어머니를 성년후견 신청하는 겁니다. 고령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거액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즉 치매 증상이 있다고 몰아세우는 거죠. 일단 자산부터 동결시키고 우리가 관리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통장에 남은 잔고 영권을 확인하고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것은 자식이 부모의 정신을 죽이겠다고 선언하는 핏줄의 사형 선고였다. 며칠 뒤 평화로운 실버타운의 오후를 찢는 불청객이 나타났다. 법원에서 보낸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서를 든 준호였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순자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엄마, 저예요. 준호예요. 순자는 창가에서 뜨개질을 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아들을 향한 일말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무색취의 서늘함 뿐이었다. 네가 여길 웬일이냐? 내 집에서 쫓겨날 땐 죽을 상이더니 양복은 번듯하게 챙겨 입었구나. 엄마? 저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주변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으는데 여기 서류에 사인만 하세요. 제가 엄마 재산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준호가 내민 서류를 훑어본 순자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걸렸다. 성년후견 그러니까 내 어미를 미친년으로 만들어서 그 돈을 내 소나기에 넣겠다 이 소리냐. 엄마 말이 왜 그렇게 심하세요? 다 엄마를 위해서. 닥쳐라. 순자가 들고 있던 뜨개질 바늘을 탁자에 내동댕이 쳤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방안을 울렸다. 지영이가 내 막내딸을 도둑으로 몰더니 이번엔 네가 내 어미를 미친 사람으로 모는구나. 역시 부부는 닮는다더니 틀린 말이 하나 없어. 이때 방 안쪽에서 아윤과 함께 순자의 조력자인 부동산 큰손 상철이 걸어 나왔다. 상철의 손에는 녹음기와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준호야, 너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네가 변호사랑 모의한 내용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 준호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상철 아저씨, 이게 무슨... 내가 말했지, 상철이는 이 바닥 정보통이라고. 네가 하이에나 같은 변호사를 만나는 순간부터 보고받고 있었다. 네가 나를 미쳤다고. 몰아쓰려 했느냐? 어디 해보거라. 내가 그동안 네가 나한테 보낸 문자와 지영이의 폭언을 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테니까.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안에서 낡고 먼지 쌓인 가방 하나를 꺼내 준호의 발치에 던졌다. 이내 쿵 가방이 열리며 안에서 낡은 베넷 저고리 준호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 그리고 순자가 준호를 대학 보내려고 판 땅의 계약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게 뭔지 아느냐? 내가 평생 너라는 자식을 키우며 간직해온 내 심장들이다. 냄새나는 시골 할머니라며 너를 이만큼 키워낸 게 그 냄새나는 흙바닥이었다. 순자는 준호의 멱살을 잡고 거울 앞으로 끌고 갔다. 10장에서 지영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처방이었다. 똑똑히 봐라. 내 어미 정신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는 내 추악한 얼굴을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흉터일 뿐이야. 순자는 탁자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들어 준호의 얼굴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촤악, 이건 네가 버린 내 양심을 씻으라는 물이다. 그리고 이건... 순자는 준호의 뺨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손을 휘둘렀다. 짝 강렬한 타격음과 함께 준호가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순자의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가슴속에 응어리가 터져 나오는 카타르시스가 더 컸기 때문이다. 나가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가 신청한 그 소송 어디 끝까지 가보자. 네가 가진 푼돈까지 싹 다 변호사비로 날리고 네가 그토록 혐오하던 그 지하방에서 굶어 죽어가는 꼴을 내가 똑똑히 지켜봐 주마. 준호는 젖은 옷을 움켜쥐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복도를 달리는 그의 등 뒤로 순자의 서늘한 목소리가 꽂혔다. 아윤아, 내일 당장 유언장 공증하러 가자. 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건 다 너한테 줄 거다. 저 괴물들에게는 단돈 1원도 내 손톱 밑에 흙 한 줌도 넘겨주지 않을 테니까. 방 안에는 정막이 흘렀다. 순자는 주저앉아 준호의 베넷저고리를 쓰다듬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큰아들 준호의 장례식은 끝난 뒤였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결연하게 말했다. 상처라 이제 다 끝났다. 저것들이 다시는 내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지 못하게 처리해줘.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순자와 아윤의 눈부신 내일뿐이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경기도 용인의 어느 봄날.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실버타운 노블레스 헤이븐의 연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오늘은 이곳의 가장 귀한 손님이자 배순자 장학재단의 설립자인 순자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거울 앞에 선 순자는 천천히 자신을 감상했다. 짙은 남색의 우아한 실크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에선 더 이상 고추밭의 흙냄새도 자식에게 구걸하던 비굴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위로는 은은한 진주 비녀가 빛났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손님들 다 오셨어. 세련된 정장 차림에 아윤이 들어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아윤은 이제 어엿한 명문대 복학생이자 엄마의 가장 든든한 비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순자는 딸의 손을 꽉 쥐며 미소 지었다. 그래 가자. 오늘이 내 인생의 진짜 첫 번째 생일인 것 같구나. 연회장 안은 순자가 지난 1년간 쌓아온 인연들로 가득했다. 전직 교수 기업가, 그리고 그녀의 도움을 받은 장학생들까지. 그들은 순자를 누구의 엄마나 반포 할머니가 아닌 배순자 이사장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다. 그 시각 화려한 연회장 밖 정문 근처에서는 소란이 일어났다. 나 여기 주인 아들이라고, 내 엄마가 저 안에 있다고, 이거 놓으란 말이야. 꾀죄죄한 점퍼 차림에. 며칠은 깎지 않은 수염 초점 없는 눈동자의 사내, 준호였다. 그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번 돈으로 산 싸구려 롤케이크 상자를 들고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손님 입주민 명단에 김준호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잡상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잡상인. 1년 전 준호와 지영이 순자에게 내뱉었던 그 단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의 심장에 꽂혔다. 준호는 철창 너머로 멀리 보이는 화려한 연회장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웃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가 있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억만금의 돈으로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절벽과 같았다. 한편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영은 서울 외곽의 어느 낡은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닦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던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었지만 그녀에겐 코를 막을 여유조차 없었다. 식당 TV에서 뉴스 한 구절이 흘러나왔다. 배순자 장학재단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기부 약정. 배 이사장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이라며 지영은 손에 든 거친 수세미를 꽉 쥐었다. 눈물이 불판 위로 떨어졌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닌 지독한 열등감과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소독제로 닦아냈던 것은 시어머니의 냄새가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구원줄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다시 연회장. 순자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놓고 잠시 장례를 둘러보았다. 평생 저는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한 줄 알았고 내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게 훈장인 줄 알았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타인보다 못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을 때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배순자로 살 겁니다. 남은 인생 내 냄새가 싫다는 사람들 대신 내 온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 삶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순자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윤과 함께 케이크의 촛불을 껐다. 연회가 끝나고 해질역 순자는 자신의 흰색 G8숑 운전석에 앉았다. 조수석에는 아윤이 지도를 펴고 있었다. 엄마 다음 목적지는 어디야? 순자는 선글라스를 멋지게 고쳤으며 핸들을 잡았다. 어디긴? 우리 땅끝 마을까지 한번 달려보자. 이제 핸들은 내가 쥐고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잖니? 차가 매끄럽게 실버타운 정문을 빠져나갔다. 정문 밖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던 준호의 모습이 룸미러에 아주 작게 비쳤다가 사라졌다. 순자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노을이 지는 도로 위로 순자의 차가 시원하게 뻗어나갔다. 비온 뒤에 땅이 굳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찬란한 무지개가 피어올랐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빚어진 그림자가 아니었다. 빛나는 태양 아래 오직 자신의 의지로 달리는 배순자라는 이름의 당당한 주인공이었다.